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와 오늘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데 주택 공급 대책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거론되는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역시나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322개 동이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왔던 올해 예비군 훈련이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됩니다. 1968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원격 교육 시스템도 개발해 올해 말 시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34명, 지역 발생은 14명인데 부산에 이어 인천항의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백신 개발 선두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는 백신 접종 가격을 50에서 60달러, 우리 돈으로 6에서 7만 원 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세법 개정안과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포함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국회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결국 통과됐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주택을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붙이자 이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윤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법사위의 고유법으로 상정돼 있어 하루 전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네,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각각 처리됐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어제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 법안은 통상 상임위안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독주에 어제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는 언제쯤 적용될까요? 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오늘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라도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 세법이 처리되면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70%를 내야 하고요. 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행 최고 3.2%에서 6%까지 높아집니다.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은 곧바로 적용됩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개정안은 이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4일 법안을 처리한 뒤 민주당과 정부는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습니다. 이 대책은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이하 제한을 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한을 풀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이 오히려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가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건 지난 2013년 초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 서울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정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이나 강보다는 고층 건축물의 디자인이 중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고 그래서 스카이라인 관리 체계가 훼손이 됐습니다. 정교한 관리부터 미흡했고요. 한편으로는 강남 압구정 등 한강변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35층 이하 제한 관련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여당 논의 테이블에 한강변 35층 이하 제한 해제안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여러 안 가운데 하나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5층 제한을 풀었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텐데 현재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른바 천박한 도시 발언도 표현 자체가 문제이긴 했지만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사 제한을 풀더라도 아파트값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결국 해당 지역 조합원과 건설사 쪽에 이익 대부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 35층 제한을 푸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심하다 나온 공급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값 급상승을 불러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3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상승 속도가 대형 아파트값보다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 등 13개 동 등 모두 322곳입니다. 이 지역 민간 택지에서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8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4,251명, 사망자가 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관련 감염이 계속 확산한 영향 등으로 검역 21명 포함 해외 유입만 34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발생도 이어져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명, 경기 5명,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1명이 나왔습니다. 완치 환자는 6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3,069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앞둔 학원가가 다시 방역의 비상입니다. 방역당국도 여름 휴가철이자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인 7월 말부터 8월 초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원들 방역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수업이 막 시작됐다고요. 방역 작업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친 학생들은 오후 수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강의실에 가 있는 동안 이렇게 빈 강의실에서는 방역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차례씩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방금처럼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질 때 의무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도록 하고 또 주변인을 비롯해 스스로도 호흡기 등 이상 증상이 없는지 이렇게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루에 한 차례씩 지도받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들은 출입할 때 전자 출입 명부인 QR코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QR코드 화면을 실행해 태블릿 PC를 갖다 대 신원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다음 달부터 2주 정도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원가에선 여름방학을 앞두고 특히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물론 강사들도 거리를 둔 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방침을 따르는 모습인데요. 학원 관계자는 대입 수시 전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수험생의 경우 특히 방역을 비롯해 건강관리를 위해 에어컨 온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대입 수능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업 시간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층마다 지도 선생님들을 따로 배치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하고 수업 전후로 실시간으로 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에선 방학 기간을 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 지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 휴가를 비롯해 학교 방학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긴장이 풀리기 쉬운 이 기간을 주요 고비로 봤습니다. 1학기 등교가 이뤄진 지난 5월 이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살에서 18살 아동 확진 환자가 모두 11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주요 감염 경로가 가족 사이 전파가 60%로 가장 높았는데 이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도 16%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만큼 이 학원가에서도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보건당국도 방학 이후로 2학기 등교 수업이 문제 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 7월 말과 8월 초 등 여름방학 기간 학원과 또 PC방을 비롯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특히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YTN 박희진입니다. 부산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러시아 선박 페트로 원호에서 선원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최초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 62명을 상대로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12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배의 선원 확진자는 전체 선원 94명 가운데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음성 판정 선원들은 선박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선원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60대 러시아인 선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서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약사별로 접종 가격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모더나와 화이자가 밝힌 입장을 보면 1인당 백신 가격은 대략 6만 원에서 7만 원 선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나란히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에 들어간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의 가격선을 제시했습니다. 모더나는 50에서 60달러, 우리 돈으로 6만 원에서 7만 2천 원 선을 책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1인당 2회분 투약을 전제로 한 가격이며 이 가격대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정부와 계약한 납품가보다 싼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와 이렇게 투여분을 19억 5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만큼 1인당 2회분 접종 비용은 39달러, 우리 돈 약 4만 7천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측은 현재 유럽연합과 공급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백신으로 이윤을 얻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격이 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와 3억 명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당 백신 가격은 5천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도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아직 가격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공급을 주도할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대 40달러로 보고 있는데 부국과 빈국 사이에 가격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 1, 2위인 미국과 브라질의 계절이 지금 한여름과 겨울로 정반대라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에 계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두 국가의 경우 현재 계절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40만 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은 한여름이지만 누적 확진자가 240만 명으로 2위인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비록 호흡기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계절성을 띠었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virus likes all weathers, but what it particularly likes is jumping from one person to another when we come in close contact. So let's not give it that opportunity. 해리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보건당국이 실외에서도 상대방과 1.5m 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쓸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상점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외 착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고하지 않아 왔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위생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이후 평일 300명에서 500명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600명에서 8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른바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는 정부 내에선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박 후보자가 북한에 3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가 존재한다며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른바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도 시급성을 내세워서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엔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주택이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세법 개정안과
그리고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인데 먼저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 이른바 부동산 3법 세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네, 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세 가지 세법이 이제 상임위 통과했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가 발표했던 관련 세금 세율이라던가 아니면 중과세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최고 6%까지 종부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법인세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때 기존 법인세보다 추가 세율을 종전보다 높은 20%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단기 매각을 하는 양도자가 좀 더 높은 단일 중과세율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통과돼서 시행되게 되면 각각 시행 적용 시기는 약간씩 다릅니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이 많이 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다주택자 그리고 짧은 기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투기성 그 주택 매매를 차단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목표가 읽히는 법안들인 거죠. 예. 보면 임대차 3법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제목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세 가지 법을 지금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한 번에 한해서 2년간 더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그러니까 전세 거주 기간을 2년 더하기 2년으로 하자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예.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종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5% 이내에서도 지자체에서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이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같은 것들을 모두 이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위헌 가능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자들은 추가적인 연장 계약 권리를 갖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해당 법안의 시장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가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 본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 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현재 병원 진료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정리가 되면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속보가 중간에 들어와서 앞서 말씀하시던 내용 다시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소급 적용이 법의 시행 효과를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는 새로 이제 계약갱신이 끝나고 종료되는 신규 계약자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맡게 될 때는 전월세 가격이 종전 임대료와 상관없이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부작용도 사실 우려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 특히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부동산 주택 임대차 3법의 목적 자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목적인데 시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아니라 이제 전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급이 줄어서 전세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임대차 3법 진행이 좀 계속적으로 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갈수록 주요 도심 역세권 새 아파트 중심으로는 또 좀 거주 환경이 좋은 빌라나 연립 상품까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우려가 좀 컸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법 시행 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리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들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이번에 법안 입법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최소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방금 말씀 나눈 전월세 상한제의 계속적인 적용 같은 부분은 이번에 논의에서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계약자를 맞는 과정에서는 또 계단식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건들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거나 혹은 세입자를 좀 쉽게 말하면 가려서 받게 되는 이런 시장 상황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영세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거주 요건 강화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세입자 증가 때문에 전세 물건이 아파트 중심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전세 물건이 좀 부족해지면서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쓸만한 저렴한 적정 수준을 갖춘 전세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마찰도 심해질 수 있고 또 이런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지자체에 많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후속 과제로 일단 남아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 주택 임대차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세 물건 자체를 내놓지 않고 아예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좀 높게 잡고 일부 월세를 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반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향도 나타날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세금 규모가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그렇게 과다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되는 이런 추세들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던가 이런 임대인들이 치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워낙 이제 금융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의 활용처 자체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세 감소 요인에 이런 월세 형태의 전환도 겹치면서 전세 물건은 점점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내년, 후년 입주가 직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대단지 입주 시점에 해당 지역의 새 아파트 전세 물건이 조금이라도 싸게 나오는 이른바 좀 시즌인데 그런 지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전세 부족을 체감하게 되는 세입자들의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또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텐데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용적률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떤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체 면적이 네. 그 해당 토지의 몇 배수 정도이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땅이 100평 정도 있는데 그 네. 위에 총 연면적 200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진다면 용적률은 200%가 되는 거죠. 땅의 면적보다 2배 정도의 실제 사용 연면적을 갖게 되는 개발이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땅을 얼마나 고밀 개발하느냐가 용적률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정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 일반 주거 지역 같은 이런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비롯해서 뭐 상업 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각각 정해진 땅의 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3종 기준으로 최고 300%까지 그리고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높은 지역들은 1000% 이상까지 각각 땅의 용도 목적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주택을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네. 용적률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보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가 아파트 부지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 명암 수첩이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 대지 면적, 아파트 부지 면적에 이 명암 수첩이 건물일 때 이게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층을 더 얹으면 이 건물 면적이 층수가 용적률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부지에서
이 두 개의 층 면적, 연면적을 곱하면 더하면 이제 이게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수를 더 많이 쌓는다는 얘기인데 층수를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은 집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주요 내용 검토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용적률 앞서 그 설명을 드린 대로 같은 부지 면적에서 보다 높게 집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게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 그리고 서울 역세권, 역 주변의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겠다, 용적률을 높이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용적률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딱 정해진 땅의 크기에 비해서 지을 수 있는 주택 공간, 건물 공간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거는 자명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 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서울 역세권 주변의 주택 고밀 개발 계획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일정 부분 계획됐던 주택 수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35층인 거죠? 네, 지금 2014년부터 2030 서울 도시계획을 통해서 최고 높이 35층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35층으로 정해놓은 서울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같이 풀리게 될지도 주목되는데 이 부분은 당정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네, 일단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용적률만 늘린다라고 해서 주택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정해져 있고 일정 부분 건폐율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정해진 용적률을 최대한 쓰려면 층수가 일정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층수 제한이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풀어서 좀 주택 공급 자체도 늘리고 그동안 이 35층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건설업계나 시장에서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로 일단 서울시의 제안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또 당정의 입장에서는 층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개발 신호로 알려져서 시장에서 단기간 불안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신중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그 대담 시간에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속보가 또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애초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다음 달 4일이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시기를 앞당겼네요. 그 내일 임대차 보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런 네.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기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정리되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앞서 잠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에서 그 집주인들이 오히려 더 통과되기 전에 전세값을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지표로도 좀 드러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됐는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통과 시기를 앞당기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최대한 빨리 해당 법을 시행시켜서 이제 임대차를 보호하는 해당 내용의 효과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전까지도 아무래도 세밀하게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4년 동안 이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제 임대료를 조율하려는 이런 작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앞으로 건너서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35층 제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 제한을 풀 경우에 오히려
강남권, 특히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재건축 상품이 장기간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이제 장기 사업 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오래 걸리더라도 주요 요충지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목적 하나로 재건축 지분을 갖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투자자들이 향후에 뭔가 소위 이제 최근에 인기 있는 초고층 상품 같은 것들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오름세를 띌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35층 제한이나 혹은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까지 조금 완화하는 쪽의 얘기가 더 진행이 된다면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간 가격 상승 부작용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좀 과도하게 형성되는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의 마련이 같이 미리 되어야 이런 시장의 좀 기대 요인에 따른 가격 상승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무엇보다 주택을 지을 그 땅을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 어떤 곳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710 대책을 통해서 기존의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더 높여서 좀 더 많이 짓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네. 앞서 살펴보신 뭐 용산이라던가 기존에 이제 공급 계획이 좀 있었던 곳들도 마찬가지로 좀 고밀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계획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최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을 이제 확보하자라는 내용으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은 대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태릉 골프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유휴부지나 국경유지 같은 것들을 조금 빠르게 협의를 마치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서울의 하교울역 근처에 있는 세택부지라던가 아니면 경인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까지 포함해서 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시설을 이전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지역 부지까지 폭넓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정은 물론이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에는 이번 주에 공급 계획이 좀 나올 것처럼 알려졌다가 네. 좀 더 이제 좀 정밀한 협의를 하고 최대한 끌어모은다라는 이제 계획 발표와 함께 다음 주 중으로 현재는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상 공급 물량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 부지 자체에 예상 공급 물량이 적혀 있는데 이 공급 물량만으로 시장에 제대로 된 공급 신호,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관련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건 역시 아까 말씀 나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좀 가격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보니 네. 결정에 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전까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정부의 좀 확고한 방침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번복하고 나오는 과정이 좀 더 확실한 의사결정과 함께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심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미루기만 해서는 주요 아파트 대단위 지구들의 노후도가 너무 계속 높아지고만 있고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는 과정들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완화하거나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각 지역별로 계획적인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중장기 계획을 지금쯤이라도 세워줘야 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규제를 푸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정한 부분들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새 아파트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지금쯤은 좀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논의가 이번에 좀 담겨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 지금 큰 줄기로 보이는 용적률 상한 그리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이게 뭐 단기간에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까 이제 화면으로 보신 신규 부지에 공급 가능한 양들, 주택 양들 그리고 용적률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최대한 좀 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양들을 다 합산해 봐도 사실 4만에서 5만 정도로 이제 파악이나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미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공급 계획 갖고 있고 추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지는 양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계속해서 주택이 공급돼서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무리해서 주택 구매를 하지 않아도 집이 공급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이번에 공급 자체가 좀 더 이제 고려돼야 할 점은 일단 시기적으로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눠서 공급이 꾸준히 될 수 있는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공급 계획들도 부지에 대한 이제 협의나 조율을 마치고 실제 계획을 세워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한 5년은 걸릴 텐데 그 시점쯤이면 3기 신도시가 이제 막 시장에 또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세우고 있는 수도권의 공급 확대 방안들이 또 시기적으로는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또 공급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분산시킬 수 있느냐가 필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주택이 차근차근 계속 공급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 것이라서 이번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택이 좀 분산 공급될 거다, 계속 지원이 될 거다라는 계획들을 계속 발굴하는 후속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빗물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대전천 하상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갑천 수위도 높아지면서 갑천대교와 원천교, 갑천교 다리 및 도로도 통행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대전은 오전 9시 40분부터 호우경보로 대치됐고 동구 세천동에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논밭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부안군청에 따르면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동진면과 개화면, 상서면 일대의 벼와 논콩 46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슬치제와 남원 소지면에서는 토사가 유출됐지만 곧바로 복구 작업이 진행돼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북 북부 지역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북 제천시 송항면 시곡리 인근 굴다리에서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운전자는 굴다리에 진입했다가 물이 많이 차 있자 차를 두고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제천시 송항면과 중앙로 등에서 주택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 지역의 비는 약화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장맛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약한 것 같은데 남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전남과 경남 등 남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전 등 충청 지역의 비는 약화하면서 조금 전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도 밤부터는 차차 약화하겠고요. 하지만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이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곡성, 부산에는 시간당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도 경기 북부지방에만 시간당 10mm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곡성, 화순 등 정남 내륙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부산을 비롯한 경남과 호남 일부, 충북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화순 북면에는 210.5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대전도 1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는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진 뒤 모레부터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의 경우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기업을 위한 대리운전 기업체 후불 거래 법인기업 후불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기업을 위한 대리운전 1577-2222 본공항 이전법 제정 이후 제대로 진전되어 온 곳은 K2와 대구국제공항이 유일합니다. 모두 지역민들 덕분입니다. 우보에서 소보까지 18km. 이제 다 함께 그 거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 신청을 염원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322개 동이 대상입니다. 이제부터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왔던 올해 예비군 훈련이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됩니다. 1968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원격 교육 시스템도 개발해 올해 말 시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34명, 지역 발생은 14명인데 부산에 이어 인천항의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른바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로 지금까지 48명의 하루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감염의 안정세는 며칠 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주요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2시 현재 주요 발생 현황을 보면요. 먼저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선박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44명이 됐습니다. 또 선박 수리공 1명이 추가 확인이 돼서 러시아 선박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신명투자 관련자는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는 12명이 됐고요. 서울시청에서 확진자와 나온 것과 관련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자가격리자 17명을 포함해서 접촉자 32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11층 근무자 164명 가운데 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11층 수시방문자 가운데 검사 희망자가 163명인데 이들에 대한 선제 검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추이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명입니다. 0시 기준입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14,251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등 유입 환자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주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7명, 경기가 5명, 인천 1명, 그리고 부산에서 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1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됐고요. 13명은 격리 중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22명이었고요. 내국인은 12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또 완치 후에 격리 해제된 사람은 62명입니다. 현재 882명이 격리 중인데요. 이 가운데 위중 환자, 중증 환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연기해왔던 올해 예비군 훈련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되 축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축소되는 건 제도가 시행된 1968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일정은 동원 예비군 훈련과 지역 훈련 구분 없이 하루 일정으로 줄이고 사격과 전투 기술 과제 등 필수 훈련 과제만 이수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해양수산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정을 돌연 취소하면서 호텔 측이 수억 원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성수기와 연말 예약까지 모두 취소한 탓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해수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 해수부로부터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된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일반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부터 연말까지 잡힌 객실 예약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감염 사태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객실 한 곳당 선원 1명만 묵을 수 있도록 각종 비품을 갖추고 해수부와 부산시 등 방역당국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의 준비는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호텔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해수부가 격리시설 지정을 취소한 겁니다. 객실이 400개가 넘는 호텔이지만 현재 투숙객은 단 1명도 없습니다. 호텔 복도의 불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호텔 측이 입은 피해는 객실 예약 취소로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예약을 못 받는 대신 외국인 선원 1명당 별도 비용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모든 매출액이 사라진 겁니다. 기존 예약건들이 수천 건에 이르는데 지금 피해액만 5억 이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픈이 된다고 해도 성수기를 미리 예약을 되어서 취소된 건들이 많다 보니 다시 그 예약건이 들어올지. 해수부 측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잘못도 호텔의 잘못도 아닌 제3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는 해수부가 아닌 제3자, 즉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 측은 영업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필리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면서 남중국해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거침없기로 정평이 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받으려고 남중국해를 중국에 내주는 굴종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 목적의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주변국, 특히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침없는 언사로 아시아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뜻밖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정연설에 나선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소유를 인정하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Maybe some other president can, but I cannot.
중국 정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뜻밖의 친중 행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愿同菲方继续通过双边友好协商，妥善处理海上争议，共同维护南海和整个地区的和平稳定。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받으려고 필리핀이 분쟁 해역을 중국에 내주는 굴종을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내 법의 지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시급함으로 금일 의사 일정에서 추가 상정하여 달라는 서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핵시대가 좀 올라와 있는데 핀셋으로 세 개를 저기 빼가지고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좀 낮추시고 제 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아니 뭔지도 모르는 걸 왜 상정합니까? 자, 그래서 인증 의사 인증 40건이야 40건 그러면 사말을 할 때에 힘의 우위에 도선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라고 했는데 1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꼼수를 피네요. 소위원회를 구성을 여지까지 않고 못했다. 이게 올바른 정당이고 올바른 게 여당입니까? 이런 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손에 가슴을 얹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손에 가슴을 얹고. 두 번째. 지금 부동산이 지금 집값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올려놨는데? 예, 누가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3법의 안전핀을 뽑은 것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집값 폭등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물론 성공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안전핀을 다시 꼽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이 있었지만 그걸 제때 못 꼽아 넣은 것은 우리 당의 탓이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부동산 집값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타이밍? 그 의사 일정 문제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빨리 대책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만들면 그래서 들어보세요. 표결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의사진행 제도 참여 못하겠어요. 표결을 단독으로 하시든지 제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기립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위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표결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먼저 찬성하신 위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찬성.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두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 보호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 임대차 보호법 결국 통과됐죠. 네, 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을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붙이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이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의 고유법으로 상정돼 있어 상임위 처리 하루 만인 내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 역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독재라며 회의장을 떠났고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 강행 속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는 언제쯤 적용될까요? 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임대차 보호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라도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 세법이 처리되면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70%를 내야 하고 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행 최고 3.2%에서 6%까지 높아집니다.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은 곧바로 적용됩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개정안은 이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시행할 방침이고요. 이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다음 달 4일 법안을 처리한 뒤 민주당과 정부는 곧바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습니다. 이 대책은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30억 달러 남북 경협 이면 합의서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는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박 후보자가 3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는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위조된 문건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이 장관과 김 청장의 배우자가 동석했고 아내와 사별한 박 원장은 딸과 손자 등 가족들이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비공개로 환담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비밀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불응하자 현장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도 언급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졌고 현재 병원에서 진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검사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린 직후 입장문을 보내왔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한 뒤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법무연수원 직원과 검사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과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 요청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하다가 오후 1시 반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입장을 바꾸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독직 폭행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례 없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건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법무부가 내일 개최하려던 검찰 인사위원회를 취소하면서 검사장급 인사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검찰 인사위 일정을 취소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초임 판사 때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 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추 장관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기동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우리 군의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되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주 개발을 앞당긴다는 희망적 관측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액체 연료 기반 개발 사업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주 개발 정책 앞으로 어떤 변화와 대응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소식이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그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 네. 로켓을 개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체 로켓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단순하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액체 고체 로켓을 얘기할 때 고체는 단순히 그냥 연소실에다가 그 추진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이제 겔 상태로 넣어서 그걸 고화를 시킵니다. 예. 그럼 이제 고체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성냥 같은 것이 고체 추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불꽃이 나면서 이제 고온 고압이 되면서 이제 추력이 나오는 거고요. 액체는 반드시 이제 연료와 산화제 액체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을 해서 이제 산화를 일으킴으로써 이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체는 이러한 그 연료, 산화제와 연료를 이렇게 분사를 시킬 때 이런 뭐 여러 가지 터보 펌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터바인이라든가 그런 가스 제너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부수적으로. 그래서 고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 로켓 모터라고 그러고 액체는 실질적으로 액체 로켓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이 개정이 이번이 네 번째 4차 네네.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거는 1978년인가요? 79년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첫 미사일이죠. 백곰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79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사거리가 한 180km 정도, 180km면 서해 5도에서 평양 정도 거리를 이제 범위 안에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저쪽에서 자꾸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미국이 인지 못한 상태에서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개발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사거리를 길게 하게 되면 주변국의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계속 반발을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거리를 이렇게 조금만 해서 이제 승인하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은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79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180km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01년, 2012년, 17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가 이제 사거리가 300km, 800km. 그다음에 그 모두 다 180, 300, 800km 이때는 다 탄두 중량이 500kg. 미사일은 가장 중요한 게 탄두 중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멀리 날아가도 탄두 중량이 작으면은 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적한테 피해를 덜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사거리도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리는 걸 원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죠. 네, 탄두 중량은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지난 3차 개정 때 탄두 중량 제한은 해제가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거리는 800km고요. 탄두 중량은 2톤으로 했는데 이제 탄두 중량은 해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탄두 중량을 만일에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지난 3월에 우리가 시험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800km 사거리를 만일에 2톤을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일에 1톤 탄두 중량만 실으면 사거리가 한 1,500km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걸 얻고 가면 멀리 못 뛰죠. 그렇죠? 네,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연비 뭐 비추력이라고 하나요? 로켓의 연비는 이 고체와 액체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추력이라는 표현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단위 추력을 힘을 내는데 로켓이 얼마나 많은 연료 산화제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만일에 연료가 적게 들어가면서
똑같은 추력을 낸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추력이라는 거를 이제 로켓의 성능의 대표적인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고체는 뭐 보통 우리가 한 최근에 나온 그 이제 성능 좋은 것들은 한 280, 90세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는 작은 거는 한 300에서 뭐 큰 거는 최근에 나오는 뭐 그 이제 산화제하고 연료를 어떤 조합을 쓰느냐에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건 뭐 한 400, 4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고체보다는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네네. 가장 궁금한 게 고체 연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나로호도 그렇고 액체 연료를 개발했는데 조금 더 다양한 그 연료 기반 연료를 로켓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계속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거리를 못 늘리게 계속 했죠. 왜냐하면 사거리를 늘리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사일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을 의식해서 우리는 800km 이하로 개발을 해라. 그래야 이제 만일에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넘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체 추진제에 대한 거는 계속 800km를 넘지 못하게 통제를 했던 거죠. 네. 대신 액체 엔진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한국형 발사체라는 게 바로 그 액체 엔진에 기반한 위성 우주 발사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냐면 고체 추진제 미사일을 그냥 직접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고체 추진제를 쓰는데 민수용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게 되면 그건 오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체 추진제로 만일에 우주 발사체를 만들면 그 로켓 모터가 고체 로켓 모터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게 되고 그걸 바로 이제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로 이제 뭐 우리가 언론에서 뭐 ICBM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뭐 실질적으로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우주 발사체, 위성 발사체로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를 개발하면은 곧 이제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사일 쪽새를 푼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군사용으로 그런 건 없었지만 유사시 그런 개발 능력을 갖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북한도 고체 연료를 쓰고 있는데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연료 주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에 그 적국의 정찰 위성 등에 포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기로서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어놓고 계속 그 다닐 수 이동식 발사체 차량에다가 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는 고체 연료가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평화 위성을 쏘니까 평화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발사체를 대부분 우주 발사체는 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발사장이 있죠. 고흥에 나로 우주 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평화적 용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미사일은 소위 얘기해서 신속성, 이동성, 뭐 즉흥성.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적을 타격하거나 할 때 이제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액체 추진제를 만일에 미사일로 쓰게 되면 얘가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데만 1시간 이상씩 걸린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성이 없는 거고요. 이동할 때도 이제 이런 걸 다 끌고 다닌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성도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고체 추진제는 대부분 다 미사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 추진제는 대부분 다 위성 또는 우주 발사체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비용적인 부분도 궁금한데 고체 연료가 뭐 소형일 경우에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훨씬 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제 분명한 거는 구조가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작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대형으로 만들게 되면 고체 로켓은 대형으로 만들면 기술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체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겔이나 액체 상태로 이걸 주입을 해서 고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화가 되면은 그 안이 이제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보이드라는 게 생기고 이러면은 연소할 때 얘가 이제 불균이라는 연소가 되고 불안정화돼 가지고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에스펙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그 고체 추진 로켓의 어떤 직경대 길이, 네. 비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연소 불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얘가 작을 때는 고체가 액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커지면은 이제 뭐 고체도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거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그 북한도 이제 미사일들을 자꾸 이제 고체로 이제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쐈던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커드나 노동 옛날 액체 구닥다리 미사일들 다 이제 대체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비용이 제법 비싸죠. 네,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 그 발사체가 작았을 때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저궤도의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그게 꼭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기자분들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꾸 이제 그 BH에서 발표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군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한다. 사실 뭐 군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액체 우주 발사체를 쓰든 고체 우주 발사체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항공 발사체라는 걸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얘가 이제 지구 저궤도 약 한 700km의 그 태양 동기궤도라고 이게 남북 궤도인데요. 남북으로 도는 위성을 발사할 때 그 궤도를 쏘는데 한 1.5톤의 위성을 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군 정찰 위성을 만일에 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얘하고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우리가 군정찰 위성을 굉장히 소형화시켜서 얘는 500km 이하만 쏘고 만일에 항우연에서 개발한 거는 뭐 1.5톤 이상 이런 거를 쏜다. 그러면 이제 차별성이 있는데 거의 두 개가 이제 유사한 발사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중복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를 써서 쏴도 되고 고체 연료를 쏴도 되는데 액체 연료를 갖고 저궤도에 쏘면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체 연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표현은 이제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위성이 예를 들면 100km, 10km, 20km 요새 그런 초소형 위성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위성들 가지고 큰 발사체에 쏘면은 저 얘기가 딱 맞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발사체는 굉장히 이제 작은 발사체죠.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간에서 액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군에서 만일에 고체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발사 능력, 런치 커패시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돼야 된다. 얘가 유사한 능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개 다 개발하고 이런 나라는 별로 흔치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성을 좀 갖도록 우리가 이제 세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공학도 분들의 꿈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게 꿈일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이 위성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근데 계속 성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액체 연료였는데 고체 연료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언제쯤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를 많이 개발했어요. 한 40년 넘게.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아시는 것처럼 현무라는 미사일, 현무 2A, B, 2B, 2C, 그다음에 최근에 발사한 현무 4라는 것 대부분 다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들이고요. 그러니까 로켓 모터가 이제 작은 거를 두 단씩 연결해서 쓴 경우도 있고요.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켓 모터를 작은 거를 한 4단 정도로 4단으로 연동을 해서 만일에 이제 발사 중량이 만일에 뭐 한 300에서 500kg 이런 작은 소형 발사체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액체 우주 로켓 우주
발사체 개발하는 것도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군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그러면 이제 군 정찰 위성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가 커요, 비교적. 그러면 이제 거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24시간 깨어있는 기업. 원칙과 신용의 기업. 스판덱스 기술의 신화 아라크라와 차세대 폴리에스터까지 섬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SMTK 케미칼. 에어컨은 할 수 없다. 무풍만이 할 수 있다. 삼성 무풍 에어컨. 전셋값을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계약 기간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본회의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두어들이면서 서울 주요 지역 전세 호가가 크게 오르곤 있지만 매물은 찾기가 힘들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크기의 전세 호가가 올해 초 6억 원대에서 8억대까지 치솟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피하다 보니 이 지역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없는 전세에 호가만 치솟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주인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일시적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 그래갖고 만기 돌아오는 거마다 다 들어오니까 임차인들 내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 시장 전세가가 엄청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집을 못 구해서 다들 난리예요.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1주택자들이 전세를 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올려 계약하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집을 갑작스럽게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대출을 받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어서 집을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오름세만 지속하면 결국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들의 일시적 규제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음 주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법 통과 이후 이어질 임대차 3법 시행까지 초강수를 이어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는 먹힐지, 아니면 규제 따로 시장 따로 엇박자만 계속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3년 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일어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양국 정상통화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의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도 내부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아시아 지역에 근무하는 A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국 정부가 성추행한 외교관을 보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외교관 성추행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 높은 사안인 만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아던 총리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양 정상통화에서 아던 총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게 이례적인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진 당시 자체 조사로 A 외교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했지만 인도 요청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초 A 외교관이 이미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에 뉴질랜드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A 외교관의 발령도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승진 이동했다는 보도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가 보도에 돼 있듯이 특권 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고요. 외교부는 인사 담당 부서 내에 관련 TF를 만들어 A 외교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철인 3종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인 3종 협회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비구름대가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고 있고요. 남부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남 화순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렸고요. 광주 지역도 15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 등 호남과 경남, 충북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빗줄기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내일까지 충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 지역도 최고 100mm의 큰 비가 더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최고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가 온 뒤에 모레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중부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